이야기를 하고 단지 아까 이야기하신 이미 인삼 격려사 또는 축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반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지금 이 반일 문제의 현상이나 아니면 그 원인 그리고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자유롭게 길 경우에 5분 정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훈 선생님께 청할까요? 예, 5분 정도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한 지도 벌써 2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을 근대적인 어떤 그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활짝 해방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한국의 이 반일 종족주의 또는 친중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고전적인 의미의 민족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보통 민족주의가 강한 대단히 강한 그러한 나라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명제를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국민이 굉장히 강한 어떤 정치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것이 강렬한 어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민족주의인데 이런 민족주의가 한번 한국에서 작동을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 시대 이후에 나타난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정상적인 의미의 정상적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고전적인 의미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종족주의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불변의 무조건적인 어떤 적대 감정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더없이 초라하고 비굴한 그러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죠. 대통령 스스로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조그만 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태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국민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정신상태 그게 민족주의가 아니죠.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과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역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또 무한한 정오감을 나타내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중주가 지금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어떤 분열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저는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종족주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다행히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해 주셔서 나름대로 약간의 보람을 느낍니다만 아까 정직교 집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뿌리는 대단히 깊습니다. 단순히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 어떤 그러한 길은 역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전망은 박지를 않습니다. 박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는 그러한
사회과학이나 역사학, 철학은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치학이 있느냐? 이 가운데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사라는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4.19가 왜 일어났는지 그 논문이 아직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4.19가 왜 일어났느냐?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5.18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좀 논문을 찾으니까 없어요. 5.18의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왜 그것이 20, 30대 청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느냐? 광주 시민사회는 어디 있었느냐? 광주의 경찰은 왜 스스로 해산하고 말았느냐? 광주의 교수들, 목사들, 광주 유지들, 이른바 시민사회는 그 당시 어디 있었느냐? 그 대신에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 주도를 했어요. 그 저는 그런 논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왜 갑자기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주도됐느냐? 그게 알고 싶어서 5.18에 관한 논문을 이렇게 자주 학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국에 정치사가 없어요. 조선시대 정치사도 없고 대한제국의 정치사도 없고 일제시대 정치사도 없고 현대 정치사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학문이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의회 정치론, 정당 정치론, 국제 정치론 뭐 이런 거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또 한국의 민주화 운동 뭐 박사학위 썼다고 해서 이게 정치학이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정치학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식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인은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두 사람들입니다. 정규재 선생은 철학과 역사를 동시에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식인입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좀 따져보고 듣는 편입니다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관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가는 길 수밖에 없고 한국인들은 이미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갈 길은 하나밖에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새 출발이 아닌가, 새로운 징조가 아닌가 그런 예후로서 이 자리를 기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이영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재판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연세대 강의가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2년 좀 더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나자마자 연세대학교는 제 강의 중에서 궁금한 건 한번 해보라는 말이 이게 매춘을 해보라는 걸로 들리니까 성희롱 대상이다, 성희롱 발언이다라는 이제 학교 측의 그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정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년 직전에 마지막 제 정년이 2020년 8월 31일이 정년인데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정직을 당한 채 정년을 맞이했고 그 학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제가
법적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은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제가 다투고 있는데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니까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2019년 9월에 발언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이제 정년을 한 2020년 10월인가 11월에 검찰이 이번에는 성희롱 문제가 아니고 그 제가 연대에서 강의한 것이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을 누구를 허위 사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세 가지 이제 명예훼손의 그 잘못이 있다는 그 공소장을 저한테 보내면서 기소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로. 두 번째는 허위 사실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세 번째는 허위 사실로 윤미향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세 가지 죄목으로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지금부터 1년 전에. 그래서 그 기소에 따라서 제가 올해 초부터 1월 달부터 지난 일주일 전까지 총 7번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고,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너는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또 명예훼손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저 학문의 자유로 이거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를 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재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제 이러저러해서 위안부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고 또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고 해서 제가 요번에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언해 줄 분으로 여기 있는 두 분, 이영훈 교수님하고 우리 황의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미 그렇게 했더니 이제 판사가 그거 안 된다고 한 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증인으로 나오실 일이 없고, 추가로 제가 세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판사한테. 윤미향 불러달라. 윤미향을 불러달라는 이유는 윤미향이 그동안 얘기하고 주장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들이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증거에 대해서 윤미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유석춘이 강의에서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가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윤미향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그 재판장님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윤미향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용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이용수도 뭐 그동안 증언한 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분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용수를 불러서 그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그분이 그러면 실제 강제로 끌려갔는지, 뭐 사기를 당해서 갔는지, 법정에서 책임지는 발언을,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건지, 그래서 명예가 훼손된 건지를 재판장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증인 신청을, 아까 여기 나왔던 니시오카 쓰토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랑 그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의 이상한 사기꾼하고, 그 사기꾼의 증언을 이제 미천 삼아서 아사히 신문이 엄청 그 강제연행 당했다라는 주장을 일본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인 것을 밝혀낸 분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본의 대법원까지 가서 그 니시오카 쓰토무 선생이 완전히 승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위안부 강제연행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생한 니시오카 쓰토무 선생을 좀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재판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재판장이 그 문제를 제가 얘기했더니 되게 골치 아파하면서 다음 기일에 보자. 결론은 아직 안 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음번 기일이 11월 뭐 20 며칠 날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가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증인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증인 요청권 말고
사실조회도 좀 해달라 그래요. 사실조회 3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제 피고하고 원고가 다투는 쟁점이 있으면은 법원 그것 때문에 재판장이 법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어떤 다른 관련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재판장 당신 이름으로 3군데의 사실조회를 좀 요청을 한다. 그것도 좀 재판장 당신이 그러면 내 요청을 들어서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3군데 제가 사실조회한 것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강제로 끌려가서 뭐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이제 강제로 끌려간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부 본인이 그거를 진술하고 그 위안부의 진술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 진술이 맞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에 따라서 그 위안부 지금 24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보상되는 위안부의 숫자가 그 240명의 강제연행 증거 기록을 좀 여성가족부에다가 법원이 요청해서 내가 좀 보게 해달라. 그래야 내 말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예 안 보고 바깥에서 윤미향 얘기만 듣고 나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에게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그 증거 기록을 까라 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2개가 더 있는데요. 93년에 일본이 고노다마라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이 이제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가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사과하는 담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노다마가 아까 얘기한 그 니시오카 스토무나 이제 아사히 신문의 여러 가지 그 폐악질을 일본 사회가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부에서 극우라 그러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강제연행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사과했느냐 하는 일본 안에서의 반성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고노다마를 폐기하던가 수정하던가 혹은 뭐 아직도 계승하자는 사람들도 일본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다 대고 지금 오늘날의 정부는 93년 일본 입장을 계승하는지 수정하는지 비토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니냐. 지금 93년 증거 가지고 나를 만약에 처벌했다가 내가 허위사실인 걸 얘기를 했다가 만약 일본 정부가 지금 새로 된 뭐 기시단가 이 양반이 고노다마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재판장이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일본 정부의 답을 들어야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에도 사실조회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유엔의 그 인권위원회 산하에 구마라 스와미라는 여자가 96년에 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가 또 이제 우리나라 위안부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이렇게 뭐 써 있고 그런데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인지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유엔 인권위가 참고만 하는 것인지도 사실 쟁점이에요. 아주 외교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그거를 영어로는 테이크 노트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보고서를 인권위원회가 테이크 노트 한다라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은 뭐 참고한다, 노트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트 한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권위원회 활동에 그걸 참고로 하겠다. 라는 정도의 보고서인 게 이제 제가 파악한 사실 우리 황 의원 대표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96년에 구마라 스와미가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당신이 편지 보내라. 재판장 이름으로 유석춘이라는 사람을 지금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마라 스와미는 의견일 뿐이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준으로 유엔이 그러면 인권위의 이름으로 답을 다오. 그 답을 보고 내가 잘못한 건지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재판장님, 이 재판장님이 여성이에요.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아주 모시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이렇게 3가지 사실조회와 3명의 증인 요청을 제가 지난번 마지막 한 일주일 전 재판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다음번 재판이 되면은 받아들여질지,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거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이는 대로 그 또 증인을 부르거나 사실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마 그날 판결을 내려서 저를 뭐 징역 100년에 처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지요. 하여튼 그 정도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위안부 문제의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생생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위안부 문제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가능하면 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 위안부로 갔다 다녀온 그 여성들 중에 나중에 그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많이 했던 여성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그 경상도에 이제 위안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시골 마을로 돌아가기 곤란하고 하니까 이제 부산 같은 도시에 나와서 살면서 마침 그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 고아들을 그 수용하는 고아원을 경영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 또 위안부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가서 꽤 상당한 금액의 돈을 벌고, 그래서 위안부로 다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후의 이야기도 글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 체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이제 다 기억이 쇠하고 돌아가시고 그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료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있었던 그 일제 말 또 그 이후 6.25 전쟁기를 거치고 근대화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투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학문의 영역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게 어떻게 자료가 포착이 되고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그 당시 뭐 고아원 사업에 대한 무슨 통계라도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늘 그냥 아쉬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용 교수님께서 친일 반일 종족주의의 그 대면에 소위 친중 4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지금 그 뭐 우리 사회 친중 4대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삼국지 같은 이런 소설입니다. 삼국지 같은. 그러니까 뭐 뻑하면은 뭐 삼국지에 나오는 예화를 들거나 무슨 뭐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주 유행이어서 아주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더 그렇고 우리나라 1급 소설가들조차도 삼국지를 번역을 자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삼국지 같은 책들이 보면 사람을 올가미에 집어넣고 함정에 빠뜨리고 배신 때리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것의 종합판이 그 삼국지거든요. 근데 그런 쓰레기 책을 오로지 중화주의의 입각에서 써야지, 오로지 그 중화의 가치만을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책들을 아직도 한국인들이 읽히고 일급 소설가들이 번역을 하고 그걸 겉들이고 그걸 인용을 해서 얘기하고 박원순 같은 사람은 뭐 똥파리처럼 중국이라는 천리마에 붙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삼국지류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기치고 음모를 꾸미고 배신 때리는 스토리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승열패의 함정에 빠뜨리는 긴 얘기를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탐독을 하게 되죠. 그 문재인도 뭐 중국 가서 그게 삼국지를 어릴 때부터 봐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주워거리는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만 그런 책을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속에 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고 반일 종족주의의 그를 만들어내는 그 모태가 되는 전봉건적 세계관이 굉장히 이 뿌리가 깊어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저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차례차례 운동을 해나가야죠. 이 학문만 없겠습니까? 뭐 학문만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언론도 없고 뭐 정치의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고 오로지 집어넣고 뭐 거짓말 잘하면 되고 얼굴이 누가 두꺼우냐를 경쟁하는 게 정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뭐 맨날 어릴 때부터 보는 게 삼국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겠냐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의, 공의, 신과의 계약 관계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는 과연 어디에 지금 헤매고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유아 교수 유죄 근거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고노다마랑 그 쿠마르스와미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육순 교수 재판에서 그 두 개의 쟁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북아,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처럼 좀 A4 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동북아 외교 안보 쪽으로 해서 아주 이제 공격적인 지금 이념 매체를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종부 그 이념 문제로 시비를 했었죠. 제가 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여기 아주 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제로 이제 페미니즘 문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이영훈 교수님처럼 역사학적으로서 뭐 실증적인 측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외교 안보적인 이 이념적인 렌즈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제 연행이나 성노예 이렇게 사실 역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그런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준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사실 그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증언만 듣고 그 사람이 피해자다 우리 그 일상에서 뭐 그런 일이 잘 있나요? 제3자가 뭐 그런 일에 개입 잘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구나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을 묻는 거고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죠. 다른 국가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한 사회 전체가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검증이 없다는 거는 증언만 믿고서 이런 이제 황당 현상이 일어나는 건 딱 하나 원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가장 약한 요소랑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외교안보 이념 매체 종사자로서 그 권력을 이제 대륙 쪽에 그러니까 북중 동맹, 북조선 노동당이랑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안부 문제가 1992년에 터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뜬다 뭐 이런 한참 이제 그렇게 됐을 때였죠. 수교 일자가 이제 8월 24일인데 그 열흘 전에 김학순 씨라고 이제
제 입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앵벌이 사기꾼인데 제가 이 위안부 할머니란 표현을 가급적 이제 안 쓰려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기만적인 정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거짓말한 거죠. 내가 역사적인 위안부랑 우리가 생존 위안부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증언하고 나선 사람들 그 240명이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일종의 그 유미한 범죄 그 일종의 약간 공범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저희들이 어떤 동정 그러니까 중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위안부랑 이 엄청난 한일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 이익을 또 취했는데 그런 사람들 또 쉽게 피해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이게 상당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용수도 솔직히 저는 윤미향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요. 윤미향 입장에서 보면 진짜 배은망덕까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위안부 사기극의 이 부침이라는 게 정확하게 저는 이제 북중 이런 동맹의 부침이라든지 이 국내 지식인 사회에서의 중국 대세론의 부침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한 뭐 너무 흔한 레토릭이긴 한데 미중 패권 전쟁의 맥락에서도 이 위안부 사기극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00년대 이제 미국이 2007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때 이제 크게 유행했던 게 이제 미국 시대는 저물고 이제 중국 시대가 온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7년에 바로 그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제국의 중심에서 이 거짓말이 다 홀딱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 폭동이 터지고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한번 파산했던가요? 이 광우병 폭동도 제가 기억하는 한 이제 사상 최초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국민적인 반미 시위였어요. 그전 보통 반미 시위라는 거는 이 운동권 이제 리더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 학생들이나 국민적인 반미 시위는 저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데 이게 권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은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 그 한국의 이제 신주류들인 어떤 386 기성세대가 어떤 이제 꼬리를 친 그런 그게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하고 2011년 이제 2012년쯤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을 GDP로 이렇게 제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그 갑자기 독도에 가고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전부 권력 말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이제 후반기부터 그 우리 이제 천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조금씩 정신 차리면서 뭐 피봇 투 아시아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중국 견제해야 된다고 나서고 그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솔직히 이제 임기 후반기부터 좀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딱 차리시고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도 체결하고 사드 배치도 하고 결정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결단하십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이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에서 더 이상 이제 위안부 문제 더 이상 그 음해하거나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이제 봉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제 대가가 저는 이제 사기 탄핵이랑 이제 불법 탄핵이라고 또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국제적인 대세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진실혁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중국이랑 노골적으로 패권 경쟁하겠다고 나서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움직임에 부응하는 그게 나옵니다. 아마 거의 트럼프 대통령 거의 전후 아니었나요? 그때에서 이제 이 위안부 사기극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는 그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저나 이제 이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끼워서 죄송하지만 완전히 이제 제야에서지만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17년, 2018년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에 거의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거죠. 반일 종족주의 책이 이제 그때 나오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윤미향은 기소가 되고 공대위 수용합벌 집회가 생겨나고 이제 뭐 정대협은 이제 거의 와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앞으로 사실 저는 전망을 무척 밝게 보는 게 얼마 전에 미국도 아니고 이제 호주가 중국하고 이제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호주가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공격을 했다고 지금 중국은 에너지 위기에 식량 위기에 그
홍다 사태로 이제 대표되듯이 금융 위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의 반중 여론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뭐 아주 묵직한 책인데 조만간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의 반중 여론이랑 일본이랑 뉴질랜드 쪽도 차례차례 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서방은 도저히 이제 중국을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마 뭐 중국이 흔들리면 아마 북한도 뭐 또 흔들릴 거고 그런 사태가 올 거고 이런 국제사회 권력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랑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노란 리본 같은 거죠. 이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그게 뭐 내년이나 저는 뭐 내후년을 넘기겠냐. 윤미향도 이제 경제사범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국사범 처벌 당할 거고 뭐 김학순이나 이용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기 내년 대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별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국제사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재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광우병 폭동 미러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20, 30대가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조응을 하는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진실도 중요하지만 진실도 중요하죠. 이제 패싸움 할 때 이게 대의명분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양심적인 이렇게 진실투쟁 의원분들 제가 존경하지만은 진실을 대중이 수용하느냐 마느냐 결국 이제 권력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들한테 무척 유리한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해외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역사적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물론 이제 진실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겠지만은 아주 이제 눈치 좋게 줄을 잘 서신 분들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분 중에서 무려 3분이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중국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자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전에 없던 관심을 불러일으키시는 한민호 국장님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중국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계시는 박상우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런 고명한 분들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일일이 인사하실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미처 가지지 못했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갈등한 것이 하지만은 유명하지 않은 분들한테 가장 죄송한데 그래서 갈등한 것이 단지 한두 분이라도 2분 정도라도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다. 여러분들 물론 끝나면은 저 차와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딱 두 분 정도만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저기 사회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지만은 직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바쁜 것 같습니다. 한민호 선생님. 예, 공자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한민호입니다. 아까 간간히 말씀들 고맙습니다. 말씀들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위안부 사기극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깊숙한 개입이 있습니다. 저 일본계 미국인 더군다나 하원 의원 마이클 혼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끈앞풀이고요. 그 혼다 의원이랑 같이 다니는 이 로우 앞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로우라는 중국계 미국인 걔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중국 공산당 간첩이에요. 그럼 이 얘네들이 왜 우리나라 이 위안부 사기극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개입을 하느냐면은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켜서 한미일 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공작의 일환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안부 사기극은 결코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 깊숙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 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보기가 처음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사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뭐냐고 일본 사상을 만나다 하는 그 성균관대학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여러 좋은 사람들이 나라 국가가 갈 방향을 정해갖고 딱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향이 없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저 같은 생각에 어떤 리더가 나왔고 무슨 방향으로 가자 딱 그것만 제시하면 지금 다 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방향이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을 갖다 지금 지난번에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만들어 어느 정도 해줬는데 그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사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무슨 사상을 갖다가 학자들이 그걸 만들어 줘 갖고 거기서 출발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크게 말해서 1980년대까지는 건국 이후에 그 나라 만들기, 네이션 빌딩 또는 스테이트 빌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 정치이긴 했습니다만 국가의 그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의 그 인생과 관련시켜서 어떤 그 생애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공유하는 어떤 국가의 장기 비전과 행동 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는데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게 나중에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만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교육 현장을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을 하고 97년도에 IMF 경기 위기가 일어나는 그해 연말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전통적으로 준수되어 내려오던 교육법이 폐기되고 교육기본법이 이제 오늘날의 기본법이 제정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분석한 논문을 아직 제가 보질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문장에 가면은 애국애조하는 정신으로 각 개인이 자주하고 독립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한다. 이래서 아주 그 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이상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세계평화론 거기서 출발하는 이후 세계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큰 흐름이죠. 그 흐름을 개개인의 국민적인 삶의 원리로까지 받아들여서 융화시킨 하나의 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문장을 그걸 폐기를 하고 그 뒤로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교육 이념이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교육하는지, 교육 방침이 뭔지, 이념이 뭔지, 무엇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게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종북 또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을 파고들면서
교육을 황폐시킨 지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 나머지 오늘날의 대혼란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내세울 정치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말단 지역적인 어떤 중앙부처의 뭐 국장 레벨에서 논의돼야 될 그런 수준의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담당 공무원들이 최고 전문가인 그런 영역들 수준에서 대통령 논들을 하고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국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가슴을 울리는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상과 연설을 할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관만 할 일이 아니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겠죠.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지어진 짐을 열심히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참 자유세계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하나 자기 삶의 그 목표와 연관시키는 다시 위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잠깐이라도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2부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미약한 자리에 훌륭한 의견을 주신 분들, 말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